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판사의 논리가 법리가 없어요. 법리는 왜요? 법리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사형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이 거대한 인권 담론의 어떤 사회적 담론, 그 다음에 또 재밌게도 굉장히 공정하고 엄한 판사로 대접받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봤더니 그분이 바로 변호사 개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변호사로 나갔을 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조 집단에 사형 선고를 한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의 딱지를 의식하는 거죠. 전문가 집단의 윤리, 직업 분위기 이런 것들의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것이지 순수하게 법리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판결문 하나 분석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사형을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냉혹하고 정말 기가 막힌 과학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정신감정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판결문에 썼어요. 그게 판결문입니까? 근데 고등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원심 파기입니다. 원심 파기 굉장히 특이해서 또 다 찾아보고 판결문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의사가 정신분열병을 진료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 심리적으로 정신분열병이 있을 수 있다. 피해망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똑같은 무기징역이지만 심리정신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정신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법률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법조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진정하게 피해자의 생명권과 그 다음에 이 살인범의 처벌과 생명권을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하는지 법이라고 하는 그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형벌권은 우리가 위임했기 때문에 로프의 노비스도 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국 피해자 입장에 있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판결의 내용 분석까지 언젠가는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합니다. 아까 이제 사업상인의 경우를 이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머리가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토론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사형의 온화력이나 악용을 막는 일하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를 따로 떼내서 봐야 되고 특히 살인범죄에 희생된 생명권, 피해자의 생명권을 같이 논의하지 않고서는 사형제에 대한 존폐는 항상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 종교를 되게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론의 마지막에서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로쿠는 사실은 자유주의 국가 이념에 아주 철저히 있던 사람이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인권법에서도 로크나 홉스 같은 자유주의 사상관계를 중요한 이유가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저항권도 프랑스 인권선언 같은 경우도 명문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생명권도 중요한 세계 인권선언에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로크는 사실 생명권이 다른 인권하고 마찬가지로 양도 불가능한 그런 권리지만 왜 사형을 예외적인 경우에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냐면 그 논거가 아주 재밌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로크 논거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게 살인범죄를 통해서 침해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생명권을 로크식의 표현하면 포르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권을 상실하고 몰수당한 거라는 거예요. 국가가 뺏어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게 자기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 권리를 양도했던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걸 버린 것이다. 상실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논거로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범죄나 여러 가지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다음 그 이후에 그게 사회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그 권리들은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2절에 넘어가면 로크의 자연상태의 개념과 자연법칙의 형법과가 나오는데, 로크의 자연상태의 개념은 이 홉스가 말했던 만인의 만인이라는 투쟁상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표현을 제가 비유해서 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바운드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극악한 폭력을 행사한 살인범의 경우는 그 살인을 당한 피해 무슨 그 친족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적인 처벌과 행동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모든 이의 유대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의 의지를 결집하여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4절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형 정당화의 논거는 생명권의 양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한 순간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하고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은 정당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사형을 정당하는 두 번째 논거는 제가 응고주의와 공리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형사 정책에 놓으면 저희가 범죄를 하면서도 느꼈던 겁니다만은 공리주의 입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범죄 예방 교정론의 입장하고 응보형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응보는 마치 원시적인 보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편윤리학 어떤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의하면 사실은 응보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정당한 비례 원칙에 의한 그런 처벌에 의해서 교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사형 집행장에 들어간 검사들까지 면접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제가 30년, 20년 넘게 집행해왔던 제 입장에 대해서 너무 호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검사 시범으로서 사형 집행장에 갔을 때의 경험, 그 참여하는 인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렀던 생명권, 침해했던 그 살해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위험 속에 놓였을 때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살인범이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반성할 이유가 없고 교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살인범들 케이스들을 추적하면서 상당히 몇 개를 발견했어요. 정당한 로크의 경우도 제가 왜 이런 예를 섞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로크가 말했던, 로크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응고주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그 비례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 특히 이제 그 살인범의 경우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프로포셔니트한 그런 형벌과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 하는 게 로크의 사상의 두 번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뭐 내용은 제가 1, 2 동그라미 2번으로 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공리주의에서 형벌은 그 형벌을 하는 목적이 그게 일반 예방이든 특별 예방이든 범죄 억지력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지만, 그런데 그 공리주의 입장은 왜 그 범죄자에게 고통을 부과해야 되고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가 설명하지 못하죠. 범죄 억지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로크 같은 경우는 이 공리주의적인 범죄 억지라고 하는 것도 그 범죄 행위, 그
형사 정책에서 공리주의와 응보형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건널 수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로크의 사상에서는 두 개를 좀 이렇게 용합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크가 인용했던 성경에, 저도 이 성경을 다시 봤어요. 영어 원문 그 NIV판으로 다시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사형 정당화의 논거,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그 인용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창세기 4장 14절에 그 카인의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때 카인이 동생을 살해한 후에 그런지 하나님의 정책을 들은 후 나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나를 살해할 것이다. Anyone who finds me will slay me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자기 범죄는 그러니까 로크가 아마 뭐 크리스찬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회계약서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흉악범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의 생명권에 대해서 사형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아마 기독교의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누구든 사회 구성원 누구든 이런 흉악한 짓은 생명을 죽인 누구든 찾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는 영원히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크 사형의 형사정책적인 함의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수정법 8조를 근거해서 사형제 위헌노동 이런 것이 항상 중요한 문건들을 보면 항상 그야말로 예외적인 에카리아부터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물론 그거는 이제 확신범으로서 증거도 명확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의 지금의 민주주의를 그 연세대학교 현대정치사라는 남은희 교수 같은 경우는 역회기 불가능성 아무리 영광들이 저렇게 말지고 하지만 옛날같이 박정희 때처럼 못할 것이다. 역회기 불가능성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이런 건 지켜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그걸 악용을 하고 정치적으로 항상 이제 극악한 형벌이 이렇게 집에 데칼리아가 그 주장했던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절도범에까지 사용을 집행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은 이런 논쟁을 거친 이후에 그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권 무효화 개념은 생명권의 양도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사회범 스스로 생명권의 절대 불가침성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고 지켜주지 못한 살인의 피해자의 생명권, 그 다음에 그 살인범의 생명권 이것을 좀 함께 범법자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생명권을 범법자의 생명권과 함께 같이 했을 때 형사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도 제가 그런 데를 조금 생각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써놨습니다만 그런 핵심 내용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노평을 이미 받아가는데요.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